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들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속에 있는 방 참 아늑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방은 어떤 모습인가요? 방은 그 방 주인의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공간인 것 같네요. 깔끔한 사람들은 방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하고, 기성이 넘치는 사람들은 기성적인 소품으로 방을 꾸미기도 하죠. 그런데 그 방이 돼지우리처럼 더럽기만 하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그 방 주인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연자분의 막대먹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7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성실한 남편 덕에 평생 크게 돈 걱정 없이 살아온 복 많은 여자예요. 다만 한 가지, 자식 농사만큼은 제대로 짓지 못한 죄 많은 여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키운 아들은 그저 사랑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해서였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돌멩이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진 걸까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제 부모 생일에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그런 사이만 돼도 좋을 텐데요. 이젠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으니 그런 소망조차 헛된 것이 되어버렸지만요. 그러기 전까지 아들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처럼요. 결혼을 하고도 한참이나 지나서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아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축복 속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원래부터 손이 귀한 집이었어요. 당장 남편 반에도 2대 독자였거든요. 노심초사 아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되던 아이가 제 나이 35살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그진 기분이었답니다. 시댁은 물론이고 친정에서도 저희 아들놈을 위해 갖은 청성을 다 기울인 건 당연했죠. 다행히 사는 게 괜찮았던지라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도 있었고요. 조선시대 왕의 자식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은 그 못지않은 호사를 누리며 살았답니다. 너무 과한 것도 탈이 되더군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겠다는 의지 따위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아이다 보니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답니다. 덕분에 비싼 과외 선생을 붙인 노력이 무색하게 아이는 지방의 어느 이름 없는 대학에 진학하고야 말았답니다. 사위로 진입하는 첫걸음이라 할 대학 진학이 기대에 몸이 차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 부부는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답니다. 아직은 어리니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을 깨닫게 되면 바뀔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아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탓에 한층 더 제멋대로 살았거든요. 흔히 자취라면 벼도 잘 들지 않는 단칸방 정도를 생각하시겠지만 아들의 자취방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근처에 있던 평수 넓은 오피스텔을 구해주거든요. 덕분에 같은 과 친구들의 아지트가 될 정도였답니다. 매일 저녁 아들의 자취방에서 술판이 벌어져 가끔 신고를 당할 정도였답니다. 20살짜리들이 좀 요란하게 돌았겠습니까? 한 번은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희가 아들의 대학 생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저녁 친구들과 술 마시기에 급급한 대학 생활을 보다 못한 남편이 득단의 조치를 내린 건 당연했어요.
너 1학년 끝나는 대로 바로 군대 가거라. 해배요. 아이 그냥 최대한 미루면 안 돼요. 황금 같은 청춘을 군대에서 썩히기 싫은데. 아버지,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군대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는데. 아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2년을 아무 일 없이 싸우는 거 아이 너무 아깝잖아요. 안 돼.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지금처럼 매일 술 먹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는 거야말로 네 청춘 버리는 거야. 그러니 잠만 빼고 1학년 마치는 대로 군대 다녀와. 아들이 아무리 제멋대로라고 해도 남편의 메이만은 거역하지 않는 아이였답니다. 아무리 툴툴댄다 해도 남편에게만은 순종적인 아이였거든요. 결국 아들은 1학년을 끝내자마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 먼 강원도까지 수시로 면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도 제재할 수 없었던 사회에서의 아들과는 달리 각종 교육과 일정을 통해 단련된 아들이 저리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은 전역하게 무섭게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하겠네요. 복학 이후 아들은 군대에 대한 부담감마저 사라졌으니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았답니다. 그래도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들은 그것조차 무시했거든요. 용진이 학생 어머님 되시죠? 저 용진이 자취방 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들 맡겨놓고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학생이 월세를 벌써 2달이나 매였습니다. 사정이 있지 싶어 첫 달은 넘겼는데 2달이 되니 연락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네, 월세를 안 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넣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조차도 받지 않더군요. 결국 그 먼 지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아들의 자취방은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용진아, 일어나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몇 번을 흔들어 깨우니 그제야 눈을 뜨더군요. 꼴을 찌르는 수냄새를 보니 대충 사정을 알겠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웬일이야. 전화라도 하고 오지. 에이. 귀찮다는데 저를 보던 아들을 보니 저로 한숨이 나더라고요. 학교 갈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술에 절어 있는 모습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집을 보니 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청소는 하고 사는 거니? 그리고 저건 또 뭐고? 설마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야? 아들의 방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PC방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컴퓨터와 커다란 모니터 2대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언제 먹은 것인지도 모를 배달 음식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답니다. 당장 일어나. 이 냄새 속에서 어떻게 살아? 너 밥은 해먹고 사는 거야? 불과 한 달 전 제가 내려와서 온갖 반찬을 냉장고 가득 채워줬답니다. 그건 어쩌고 배달 음식들만 쌓아둔 건지. 창문을 열고 돼지우리처럼 편한 집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찾아온 연건이 있었지만 일단은 집부터 치워야 했거든요. 집안에 가득 메운 악취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반나절 가까이 쓸고 닦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꼴이 되었답니다. 너 그거 그만두고 이리 앉아봐. 에이 잠시만,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이것만 깨고. 너 당장 내려와. 안 된다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게임을 하던 아들을 더 참고 지켜볼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엄마 미쳤어. 엄마 때문에 게임 망쳤잖아. 아이씨. 네 아버지 불러올까? 그래야 말 들을 거니? 그제야 아들이 제 앞에 앉더군요.
너 지금 학교가 있을 시간 아니니?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너 월세 내라고 준 돈은 어째길래 주인집에서 연락이 와. 에이, 그랬어? 그 아줌마도 참. 아이, 때 되면 줄 텐데. 빨리 대답하네. 그 돈 어째냐고. 아이, 이것저것 쓰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것저것이라니. 너 생활비도 따로 줬잖아. 그 돈은 어쩌고 월세에 손을 대. 사실대로 말 안 할 거니? 진짜 아버지한테 전화해. 아이, 그런 일로 본 아버지를 찾아. 알겠어. 게임하다 보니 세계 좀 많았어. 됐어? 게임? 그건 컴퓨터로 하는 건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해? 너 진짜 사실대로 말 안 해? 진짜라니까. 게임 제대로 하려면 사야 할 게 많아. 이 엄마가 보라라. 사실이었습니다. 컴퓨터 게임 속에서 쓸 물건들이 이것저것 돈을 주고 사야 된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월세를 그런 식으로 썼다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가 아들한테 주는 생활비도 다른 아이들보다 풍족하게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도 모자라 월세까지 손을 댔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너 왜 학교는 안 가? 어제 애들이랑 술 좀 먹었어. 일어나 보니 이미 늦었네. 아이, 미안. 내일은 갈게. 너 제대로 학교 다니는 거 맞아? 당연하지.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뭘 알겠어. 아, 이제 안 그럴게. 월세도 제대로 내고 학교도 꼬박꼬박 나갈 테니까. 아이, 엄마는 그만 가. 등을 떠밀다시피 저를 내쫓더군요. 다 큰아들이 매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뒤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저런 식으로 아들을 방치할 수 없다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월세를 안 냈다고? 당신 용진이한테 다녀온다는 게 그것 때문이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그랬대? 아니지. 가서 보니 어때? 그놈 제대로 사는 것 같았어? 쉽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남편 성격에 제가 본 걸 그대로 알게 되면 발칵 뒤집힐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누구 못지않게 아들을 아낀 건 맞아요. 그러던 남편이 조금씩 아들에 대한 실망을 쌓아가면서부터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운 아들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엄격한 아빠가 된 정도였답니다. 안 봐도 알겠네. 보나마나 술 먹고 게임하느라 정신없었겠지. 그놈 학교도 안 갔지. 감추지 말고 얘기해. 그게 용진이 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제가 본 것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놈 학교 다니는 거 맞아? 학교 다니는 놈이 그렇게 산다고? 설마 지 말대로 전날 술 먹어서 안 간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등록금도 다 가져갔는데. 아냐, 아무래도 이상해. 컴퓨터나 모니터 못 보던 거였다면서? 돈이 부족하진 않겠지만 매일 술 먹고 음식 시켜 먹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텐데. 안 되겠어? 좀 알아봐야겠어. 그래도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등록금으로 벌었을까 했거든요. 남편의 생각이 맞았답니다. 아들은 폭언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준 등록금은 아들이 들고 먹는데 들어갔답니다. 사실을 알고도 발대발한 남편이 아들을 불러올린 건 당연했죠.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야. 이 등록금 줬더니 복학을 안 했다고?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학기 마시고 다음 학기부터 다니려고 했어요. 군대 갔다 와더니 달라진 것도 많고 해서 준비 제대로 해서 공부하려고요. 공부? 그런 정신머리로 공부를 한들 제대로 될 리가 없지. 너 당장 서울로 와. 학교 그만두고 내 밑에서 일 배워. 아버지, 요새 대학도 안 나오고 어떻게 살아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들이 간청을 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실망을 한 뒤였던지라 남편은 아들이 공부를 아예 제목이 못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언제나 그랬듯 아들은 자신이 매달리면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만은 안 됐답니다. 결국 아들은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고된 일을 하자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물류회사였거든요. 하루 종일 몸을 써서 짐을 날라야 하는 일이었죠. 그렇다고 수백 명이 일하는 그런 큰 회사는 아니에요. 남편까지 다 있어 대여섯이 일하는 회사니까요.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회사랍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는 곳이었죠. 남편이 사장이긴 해도 가장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이 바쁠 땐 저도 나가서 수시로 손을 거들기도 했고요. 진짜 화장실 갈잠 내기도 어려운 곳이랍니다. 그러니 오죽 됐겠습니까? 평생 그런 일은 해본 적도 해볼 생각도 없는 일이었죠. 잠깐 일을 다녀오고 나서 아들이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파스 좀. 그래 거기. 엄마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서 나 다시 대학 다니게 해주면 안 돼. 나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네 아버지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그동안 네가 남들보다 훨씬 풍족하게 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네가 하루 일하고 죽는 소리 하는 그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 한 사람이야. 넌 그렇게 벌어서 대준 돈으로 막 살았던 거고 엄마도 너 못 도와줘. 진짜로 대학을 다시 가고 싶으면 네가 편한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네 아버지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 허튼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대학을 다니게 할 거라고도 말했고요. 근데 아들은 그럴 의지조차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찍 출근한 뒤에도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았답니다. 너 출근 안 해? 아버진 새벽같이 나갔어. 빨리 준비해서 가. 안 되겠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몸이 바로 안 들어. 미안한데 오늘만 봐줘. 너무 한심했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됐고요. 아들이 출근하지 않은 걸 알면 남편이 어찌 나올 거란 건 분명했으니까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도 없이 남편이 집에 왔거든요. 오자마자 아들을 찾은 건 당연했고요. 너 당장 출근 안 해. 겨우 하루 일하고 엄살이 말이 돼? 내 분명히 말했다. 이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알아서 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좀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살면서 그토록 차가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 꾀병 부리기를 포기한 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출근길에 오라거든요. 그렇게 보름 정도 자라나 했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정신을 차리나 했답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사모님, 잘 계셨어요? 요새 얼굴 뵙기가 힘듭니다. 회사에 김 부장이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김 부장은 저희 회사의 창업공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일반 회사 다닐 때 남편의 부사수였던 사람이었죠. 남편보다 3살 어린 김 부장은 남편이 독립선언을 하고 회사를 차리자 바로 합류했답니다. 남편이라면 자기가 믿고 일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이니 남편 역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였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장님이 고생 많으세요. 요새 용진이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저녁에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괜히 불안하대요. 김 부장이 남편도 아닌 제게 용진이 이야기를 하겠다니 좀 겁나더라고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이 용진이가 좀 그래요. 사장님 계실 때는 그래도 일하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아이 사장님만 안 계시면 너무 엉망이에요. 부장님이 좀 혼내주시면 안 될까요? 자식 가르친다 생각하시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이 근데 제 말도 안 들어요. 더 심각한 건요.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글쎄 아들놈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답니다. 자기가 사장 아들이니 말 안 들으면 자를 거라고 협박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추 과장이 용진이한테 뭐 좀 하라고 시켰나 봐요. 전 다른 일 때문에 미처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용진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감히 누구한테 그런 잡일을 시키냐면서요. 설마 텃세 부리는 거냐고 막 화를 냈어요. 추 과장이 당황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용진이가 당장 자를 거라면서 화를 내지 뭡니까. 아시겠지만 추 과장이 저희 회사에서 취하는 일한 놈이거든요. 순한 놈이라 텃세 부릴 놈도 아니고 게다가 용진이가 사장님 아들인 걸 아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나서서 무마시키긴 했는데 좀 걱정이 돼요. 말하는 기색을 보니 순화시켰던 게 분명해요. 아마 회신 심한 매를 했지 싶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김 부장이 저를 찾아와서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거죠. 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 보면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처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난리 내지 뻔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용진이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바로 남편에게 말했을 테니까요. 그만큼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니 남편이 믿고 신뢰하는 거였답니다.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용진이가 사장님 일 잘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요. 사모님이 용진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잘해주세요. 남편 몰래 용진이를 다독이라는 김 부장의 부탁에 충실히 따랐답니다. 다지 살더라고 하는 얘기였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사장 아들인데 내가 자기들보다 높은데 그걸 모르고 기어오르면 밟아줘야지. 근데 엄마가 그 일을 어떻게 알아? 설마 김 부장 일로 바친 거야? 이 사람 진짜 정신 못 차리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김 부장님이 누군지 알아? 네 아버지가 제일 믿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우리 회사 위하는 사람한테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뭐야? 제발 부탁이다. 김 부장님 말 잘 듣고 열심히 해. 그래야 너도 살고 회사도 살아. 아들이 엇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제 당부를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스스로 제 부담을 파고 말았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출근한다고 아침에 나간 아들이 점심 무렵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럴 시간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왔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왔어? 회사에 있을 시간이잖아. 회사는 무슨 회사? 내가 거기 아니면 못 살 것도 아니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니 김새 다시 나가버리더군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눈치였어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면서 저녁에 얘기하자더군요. 별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큰일이었어요. 용진이가 김 부장한테 그랬다고. 정말? 정말이지. 그나마 내가 본 게 처음이지만 하는 걸 보니 계속 그랬나 싶더구만. 김 부장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내가 그 친구를 몰라. 20년은 넘게 본 놈인데 그 친구 성격이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진이는 나갔다고? 뭘 잘했다고? 정말 용진이 일 그만두게 할 거야? 그럴 거야. 야 아들 때문에 직원들 다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 내 밑에서 오래도록 묵묵히 일한 놈들한테 지가 뭐라고.
저놈을 진짜 어떻게 하는 걸까? 나도 잘 모르겠다. 용진이가 정말 큰일을 저질러 버렸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 부장에게 반말을 하며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답니다. 남편 말로는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쉬는 걸 본 김 부장이 그러지 말라고 다 일렀는데 용진이가 그걸로 김 부장에게 쌍욕을 했나 봅니다. 사장 아들한테 일을 지시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듣는 제가 다 어이가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김 부장은 용진이가 어린 시절부터 봐온 사람입니다. 삼촌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남편이 직접 봐버렸으니 남편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당장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말도 안 듣고 그 길로 회사를 뛰쳐나갔답니다. 그런 짓을 저지른 놈을 아들이라고 감싸줄 남편이 아니었어요. 결국 용진이는 그 일 이후 남편의 회사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랬으면 다른 일자리라도 찾아야 했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는 거라곤 그저 제 방에 들어박혀 게임을 하는 게 다였습니다. 남편이 몇 번 야단을 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의 엄포조차 아들에겐 제대로 먹히지 않는 눈치였어요. 결국 남편도 포기 단계에 접어들었답니다. 하나뿐인 3대 독자라며 무조건 받아만 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놈이라 해도 자식이니 어떻게든 인간 구실을 하게 만들려던 시도가 무색해질 그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가씨는 누구니? 나랑 결혼하래. 뭐라고? 결혼이라니. 너 저 아가씨 먹여 살릴 수는 있어? 직장도 없는 놈이 결혼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말 맞다. 정 결혼하고 싶으면 일자리를 잡아.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아이 그게 언젠데요. 저 결혼하겠습니다. 글쎄 안 된다니까. 결혼이라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아는 거냐? 장난이 아니니까 이러는 겁니다. 애초에 임신했어요. 임신이라고? 정말이니? 아이 그럼 내가 결혼하겠다고 없는 수라이가. 아버지가 맨날 그러셨잖아요. 남자는 자기 사람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인 저를 내쫓고 직원들만 챙기셨잖아요. 네, 저도 책임지려고요. 정반대하시면 저희 둘이 나가서 살겠습니다. 말은 하늘에다 이별하기라더니 그때가 딱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서 임신을 시켰으니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이 그리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결국 아들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아이가 임신을 했다니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 말고도 이유는 있었답니다. 아무리 천지분간 못하는 놈이었지만 그래도 책임질 사람이 생기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부랴부랴 결혼 준비를 서둘렀답니다. 아무리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도 속이 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들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래도 딸이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데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네,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도 임신한 것 알고 처음 봤어요. 사정이 어떻든 이제 곧 부모가 될 애들이니 결혼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만나 뵙자 한 겁니다. 지들끼리 사고치고 나서 이렇게 통보식으로 나오는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만 어쩌겠어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정이 딸 결혼한다고 뭐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걸리시면 식은 안 올리셔도 좋고요. 지들 맘대로 한 거니 사는 것도 알아서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며느리가 평소 어떤 행실을 보여왔는지 뻔히 보이더군요. 엄마라는 사람이 딸 결혼을 두고 하든 말든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할 정도라면
우리 아들 못지않게 속을 썩인 걸 테죠. 그렇다고는 해도 너무 무심한 게 못내 걸렸습니다. 그렇게 사돈의 비협조 내지는 무관심 속에서 두 아이씩을 오렸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조그만 빌라 전세를 하나 얻어주었어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놈이라 해도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한다면 마냥 모른 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직전 남편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이 결혼이 마냥 반가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새로운 인생길을 연다니 조그만 집 하나는 구해주마. 그렇지만 이게 끝이다. 네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뜻이야. 네가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해. 너만 믿고 사는 사람이 둘이나 생기는 일이다. 잘하든 못하든 네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들은 알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불만이 많았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불평을 토로할 대상은 역시나 저였답니다. HB 저게 뭐야. 코딱지만한 곳에서 3명이 살아는 게 말이 돼?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연만은 저 짓고를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게다가 전세자병이다 아버지더라. 왜? 당신 맘에 안 들면 물리실 거래? 코딱지만 하다고? 너 저 집 전세금이 얼만지나 알아? 자그마치 2억이야. 네가 지금처럼 세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전세 명의가 아버지인 게 어때서? 우리가 그 돈 뺏을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 말 거짓말 아냐. 앞으로 너한테 단돈 1원도 주지 말라셨다고. 오죽하면 네 아버지가 통장을 다 가져가셨을까. 이젠 엄마도 너 못 챙겨. 챙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식구들 굶길 거니? 진짜 잔소리는 고작 집 하나 해줬다고. 알았어. 지사하고 안 입고 와서라도 돈 달란 소리 안 해. 내가 먹여 살릴 거니까 간섭이나 하지 말라고 그래. 끝까지 아들은 원망만 하더군요. 그동안 자기를 키우느라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도 안 낸 눈치였어요. 못내 서운했지만 이젠 진짜 부만의 자식이 아니니 알아서 잘하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더군요. 세상에 버른 여든 간다는 게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이후에도 특별한 일을 찾는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당장 제가 아들 집을 가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밉긴 해도 며느리 뱃속에 손자가 들어있으니 마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답니다. 남편 몰래 음식 같은 걸 만들어주기도 했고 가끔은 냉장고를 채워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좀 집 같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아들의 자취방처럼 변해가더라고요.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너 집이 이게 뭐니? 집이 어때서요? 너 산모야. 네 뱃속에 있는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음식 해먹은 흔적도 없고 사방에 쓰레기들이 가득한 여기서 지내는 게 애한테 좋겠냐는 말이다. 어머니도 용진씨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배가 부르니 움직이기도 힘든걸요. 이 몸으로 밥하느니 쉬가 먹는 게 낫죠. 그리고 저건 잠시 놔둔 거예요. 치우는 거야 금방이죠. 네가 힘들면 용진이라도 시키면 되잖니. 용진이 요새 일하러 다니니? 지금도 자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러고 사는 건지.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처였지만 아이들 사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는 없었답니다. 걱정 마세요. 용진 씨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저희 새끼는 저희가 알아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무리 아들 집이라 해도 여기 저희 신혼집이에요. 이렇게 말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실례예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처음 몇 번은 음식이며 애기용품을 사달라는 저를 반기던 며느리가
제 방문을 꺼려하더군요. 이유가 있었답니다. 언젠가 한번 집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제게 들킨 적이 있거든요. 너무 놀라서 혼쭐을 냈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게 꼭 나쁘다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모가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문득 안사돈이 떠오르대요. 얼마나 말썽을 부렸으면 딸을 외면했을까 싶었는데 며느리가 임신 중에도 담배를 피우는 걸 보니 안사돈 마음이 대충은 짐작이 가더군요. 아무튼 그 일 이후 며느리는 제 방문이 달갑지 않아진 게 분명했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싫다는데 계속 가야 할 이유는 없었죠. 그 일 이후로는 저도 발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남들처럼 나날이 커가는 손자를 맞이할 준비를 도울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렇게 5달이 흘러 저희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아이고, 오이 저거 예쁜 거 좀 봐. 아이 누굴 닮은 거지? 어머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며느라기는 괜찮고? 에이, 괜찮아. 이제 너도 부모가 되었으니 진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아이 알았어. 오늘 같은 날까지 잔소리를 해야 돼? 이놈인 바라는 거하고는 네 엄마가 걱정되냐는 소리지. 요새 일은 하고 있는 거지? 네, 하고 있어요. 아이 그러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게 믿음이 간 건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아둔 돈 한 푼 없는 놈이 몇 달간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순 없었을 테니까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남편 말 들은 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돈 나올 구석이 없으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들은 끝까지 부모의 기대를 외면한 놈이었어요. 그걸 왜 몰랐을까요? 등록금과 월세를 야금야금 뺏은 놈이었는데 말입니다. 우연히 집주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주말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누가 절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베로니카 자매였습니다. 성당에서만 알게 된 사이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집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집을 구할 때 마침 그 사람이 전세를 내놓는다길래 이야기를 해서 선사된 거였거든요. 세실리아 자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성당에 안 나오셔서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나 했어요. 부산 사는 딸이 얼마 전에 몸을 풀었어요. 그래서 딸 뒷바라지 하다 보니 그리 됐네요. 아이고 축하할 일이네. 그래 따님은 건강하시죠? 네. 손자는 보는 게 왜 그리 좋은지 마음 같아선 계속 있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다시 올라왔어요. 잘하셨어요. 부산이야 비행기 타면 금방인데요. 참, 자매님, 아드님을 소녀 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고슴도치라 그런지 마냥 예쁘더라고요. 허. 누가 할머니 아니랄까봐. 저희 둘 다 그러네요. 참, 그리고 아드님, 요새 사업이 좀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사업이라뇨? 아유, 모르셨구나. 아드님이 무슨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제가 왜 몰라요. 아드님이 사업하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하다고 전세를 월세로 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빼드렸는데요. 네, 얼마나요? 2억 가운데서 1억 9천 빼줬지 아마. 그래서 지금 보증금 1,000에 월세 60 받고 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바그분은 아실 거예요. 전세 계약자가 바그분이시잖아요. 아드님이 위임장 가져와서 제가 내줬거든요. 위임장 써주셨으니 당연히 아실 거고요. 말씀 뭐 들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듣긴 했는데 깜빡했네요. 금시 주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전세금을 빼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걸 남편이 허락해줬다는 것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위임장을 써주었다고 했으니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위임장이라니?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위임장을 써줘?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그 여자가 그랬어. 당신이 위임장 써줘서 그거 보고 전세금 빼줬다고. 진짜 그런 적 없어? 당연히 아니지. 그놈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 돈으로 한다고 해도 말렸을 텐데. 그럼 그 돈은 어디 쓰려고 그런 걸까? 그 많은 돈을. 어디 썼겠지. 일도 안 하면서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냐고. 진짜 우리가 자식을 망치는구나. 내 이놈을 당장 어쩌려고. 어쩌긴 뭘 어째. 당장 돈 다 토해내게 해야지. 그럼 애들은 뭘 먹고 살아.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당신 내 말 똑똑히 들어. 우리가 불쌍하다고 이것저것 해준 게 결국 그놈을 일이 만든 거야. 이번에 진짜 맘 독하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저는 평생 저리 살다 죽을 거야. 일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사는 놈. 끝이 뭐겠어. 아무도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나랑 당신이 진짜로 독하게 맘먹고 저놈 손에 단돈 1원도 쥐어주지 않아야 할 거라고. 내 말 알겠지? 남편의 말 그 어디에도 들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구석에 있으니 그랬던 것이었어요. 대학 시절 등록금과 월세를 지 마음대로 뺏어도 조금 야단 맞는 게 다른 걸 알았으니 전세금이라고 그게 다를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 죄가 큽니다. 하나뿐인 자식놈 굶길 수 없다는 어긋난 보전이 아들을 그리 만든 거였어요. 늦긴 했지만 그때라도 아들을 돌려놓을 기회를 잡아야만 했답니다. 네가 최종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없다. 마누라와 자신 먹여 살리라고 했더니 고작 하는 게 전세금을 뺏는 게 다였냐? 내가 이윤이 봐서라도 참으려 했지만 이제 안 되겠다. 이미 집주인한테 말했다. 남은 보증금을 다 빼는 건 물론이고 네가 빼간 전세금도 다 돌려받아야겠다. 주인 말로는 1억 9천을 가져갔다더구나. 지금 남은 돈은 얼마나 되니? 에이 정말 가져가실 거예요. 네 눈엔 내가 뭐 가져갈 것 같으냐? 얼마나만 여니까? 5천 조금 안 돼요. 뭐라고? 야 네가 전세금 빼간 게 1년도 채 안 되는데 그새 그 많은 돈을 썼다고? 아비 속에 생각 말고 제대로 말해. 아이 진짜요. 이 대출 받은 것 같고 그간 저희 생활비 쓰고 나니 그러네요. 대출? 가지가지 한다. 다시 한번 말아마. 남은 돈 정말 그거란 거지? 에이들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뭐하게요. 그 돈 당장 가져와. 그리고 니들이 쓴 돈은 다시 갚아야 할 거다. 저희가 무슨 수로요. 아이 그리고 집을 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알 바 아니다. 좀 억울하면 세상 사람들 자꾸 하소연이나 나든가. 아무도 네 편 안 될 거다. 생각해보면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오냐오냐 해준 게 내 잘못이긴 하다만 그걸 알았으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엄마, 아이 무슨 말 좀 해봐. 집 빼버리면 우린 어떻게 살아. 아이 우리야 그렇다 쳐. 이윤이는 아직 불도 안 된 애를 길바닥에 나뒹구고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아버지 말대로 언제까지 우리가 네 뒤를 봐줄 순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버지가 정한 일이니까. 아버지, 아이 진짜 이러실 거예요? 2번 말 안 한다. 네가 그러기 싫으면 널 호적에서 파낼 거다. 그리고 네가 가져간 돈은 소송이라도 걸어서 다 받아낼 거고.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좋고. 네가 내 위임장 가져갔단 소리 들었다. 난 준 적 없으니 그건 네가 만든 거겠지. 그게 사문서 위조라는 정도는 알 거다. 소송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야. 완강한 남편의 태도에 아들은 기가 질린 듯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은 돈 5천을 들고 왔답니다. 며느리가 난리를 부렸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돈이 있어야 얼마간이라도 먹고 살 테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수송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낸 걸 알고 결국 보내줬다더라고요. 당연히 집도 뺐습니다. 덕분에 결국 없어진 아이들이 조그만 원룸 같은 걸 얻었다더라고요. 돈 나올 구석이 없었으니 어디선가 대출이라도 받았지 싶었어요. 마음이 안 좋았지만 남편 말대로 독하게 마음먹어야 했습니다.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일을 할 테니 말입니다. 남편의 추측대로 아들은 일을 시작했어요. 대형 슈퍼마켓에서 재고 관리와 잔고 관리를 하는 일이었어요. 200 조금 안 되는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답니다. 하긴 대학도 못 나오고 경력도 없는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으론 대출이자 갚고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할 테니 며느리 역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손녀 윤희가 문제였어요. 아무도 없는 원룸에 버려두고 갈 수 없는 아기였으니까요. 저희는 버리셨지만 손녀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윤희 좀 봐주세요. 그래야 집사람도 일을 할 수가 있어서요. 말했잖니.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아버지가 허락하기 전엔 못해. 그러니 아버지에게 부탁해봐라. 말했지? 니들 일은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애를 어디에 맡기건 그건 니들 문제다. 찾아볼 노력이나 한 거냐?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맡아주려는 데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정신 차려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일자리 잡아서 돈 모으려고요. 너무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내외가 다 일을 하겠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쉬이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남편이 절충안을 내놓았답니다.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단 한순간도 저희에게 대가 없이 의존하게 해선 안 된다 믿은 탓이었어요. 갓난쟁이를 봐주는 곳이 없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봐주지만 그냥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그냥은 안 된다니요. 윤희를 봐주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란 말이야. 베이비시터로 돈 받고 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니냐?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봐주면 한 150원 추가할 거다. 우린 그래도 부모니 70 정도면 어떨까 한다. 할아버지, 그 돈이면 제 월급 절반이에요. 집사람이 일 구해도 그 정도 받을지도 장담 못하는데. 그건 니들 사정이다. 말했지. 이젠 대가 없이 너한테 그 무엇도 주지 않겠다고. 불평이 가득 서린 얼굴이었지만 하는 수 없었답니다. 결국 아들은 제게 소녀를 맡기는 대신 매달 70만 원의 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단 하루라도 돈이 늦는다면 그날로 윤희를 봐주는 일은 없다. 남편은 끝까지 못을 박았답니다. 매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란 거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윤희를 우리에게 맡기고 며느리가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답니다. 며느리 역시 아들처럼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온 탓에 학력도 경력도 다 비달이었으니 찾은 일자리가 겨우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뿐이었답니다. 그래도 해야 했죠. 대출이자의 월세에 애기 봐주는 돈까지 감당하려면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야 속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걸 계기로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일이었죠. 무엇보다 그 조그만한 수녀를 보는 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다 늙어서 하는 육아가 결코 만만할 리는 없었지만 아이 웃음 한번 보는 걸로도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답니다.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는 일을 하고 있었죠. 다만 수시로 직장을 옮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증거처럼 보이더라고요. 듣자하니 처음 일했던 슈퍼에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아들이 수시로 깨를 부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을 소홀히 한 결과였어요.
아들의 성향으로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가 그리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독립심을 길러주지 못한 장본인이 바로 저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러기엔 아들의 찬성 자체가 너무 빈약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라는 애도 그랬고요. 윤희가 조금 커지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보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린이집 보험비는 저희가 받는 돈으로 감당하면 됐답니다. 설령 그게 넘는다 해도 상관없었어요. 윤희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윤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거리가 좀 되다 보니 제가 매일 차로 등하원에 시켰답니다. 그날도 그랬죠. 어린이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골목으로 진입하던 제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사건이 생겼어요. 옆 골목에서 나온 차가 미처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운전석을 들이받았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운전석 쪽을 부딪힌 거였어요. 골목 사고치고는 꽤 많이 다쳤지만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윤희는 거의 타격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운전자가 간밤에 마신 술이 채기지도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세요. 어깨뼈에 실금이 가고 얼굴에 타박상 그리고 목관절에 부리가 되긴 했지만 머리 쪽은 괜찮으시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머리 안 다친 게 어딥니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던 남편이 그제야 숨을 쉬더군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일단은 입원해서 며칠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말은 따라야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윤희는 남편이 등하원에 시키면 될 일이었고요.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지. 이번 수속은 다 했으니 일단 있어봐. 나 집에 가서 당신 물건이나 좀 챙겨올게. 윤희는 아이 몇 번을 말해. 윤희는 아무 이상 없다니까. 아니 그것 말고 애 어린이집은 데려다줘야 하는데 이 정도면 운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왜 해. 의사가 며칠 입원하랬잖아. 윤희는 걱정 마. 내가 데려다주면 돼. 회사는 어쩌고. 윤희 데려다주고 데려오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그리고 나 없어도 김 부장이 알아서 다 하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헤이 금방 갔다 올게. 남편이 이것저것 챙긴다며 집에 간 사이 아들 내외가 병실에 찾아왔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연락한 거겠죠. 사이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환자복을 입은 절 보고 대뜸 하는 말이 그 증거였어요. 윤희는요? 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디. 윤희는 아무 이상 없어. 지금 네 아버지가 보고 계셔. 어머니는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정신머리로 그러시냐고요?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명색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다쳤는데 말만이라도 제 안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거 아닐까 했거든요. 더 서운한 건 아들이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엄마 상태가 이런데 그 어린 건 더 다쳤겠구만. 운전석에 업을 받아서 윤희랑은 상관없다니까. 더 조심했어야죠. 그냥 봐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거면서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100번은 더 있겠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란 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며느리요? 제가 언제 며느리기나 했어요? 제가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애 봐준다고 돈 대가 그러지도 말아야죠. 그 즈음에서 아들이 뭐라도 말을 해줬으면 그렇게까지 서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들은 며느리가 절 타박하는 걸 보면서도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 돈을 내가 쓰니? 윤희 어린이집 원비랑 애 간식 먹이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거 봐요. 진짜로 돈 벌 생각이었으니 그런 말이 나오죠. 아들 며느리 등골 빼먹을 궁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누가 봐도 비꼬는 기색이 역력한 말투였어요.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어디서 버릇없이? 엄마, 왜 그래? 저 사람이 무슨 버릇이 없어? 제일 무슨 엄마가 있으면서 왜 멀쩡한 사람을 잡아잡긴? 아들이 그러자 며느리가 더 기세등등해지더군요. 내가 아까 말했죠? 다른 사람이었으면 손해배상감이라고. 진짜 그래 볼까요? 그게 싫으면 입 닥치세요. 점점 수위를 높여가더라고요. 며느리 눈엔 제가 시어머니라는 인식이 조금 더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닥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분해서 손이 다 떨리더군요. 입을 닥치라니.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뭐 배운 게 없다고? 내가 진짜 못 배운 게 뭔지 보여줘? 대들다 못해 아예 반말조로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며느리를 제지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이고, 내가 못할 줄 아나 보지. 진짜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해보라니까. 지금 생각해도 유치하지만 저도 너무 분했으니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 알마시가 미쳤나. 갑자기 며느리의 손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지 뭡니까?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그 손길에 제 머리채가 흔들리는 걸 지켜만 봤답니다. 그때였어요. 당장 그 손 놔. 아무리 인간 매일종이라고 해도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민 버릇이 잡는 건 모두 듣도 못하다. 집에 다녀온 남편이 병실을 들어서다 목격한 장면에 기겁을 했답니다. 그리고 놀라움은 골푼으로 바뀌었어요. 넌 아들이라는 놈이 그걸 보고만 있어? 네 엄마가 돌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넌 어디서 배워먹어서 이 모양이야? 이 감히 누굴. 남편이 며느리의 손목을 잡아채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파요, 나요. 나 통째로 신고해고요. 신고. 해라. 네가 내 마누라 머리 잡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짚어줄 테니 네까지 깨보라고 내 마누라를 때려. 내가 니들을 가만 놔둘 수 싶으냐? 자기 뭐해. 이 영감 순배일이 되지 않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이 70 가까이 되긴 했지만 평생 봄을 쓰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양만큼은 웬만한 청년 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아들 힘으로 감당이 될 리가 없었죠. 게다가 아들이 아무리 되바라졌다 해도 제 아버지만큼은 무서운 놈이었으니 그럴 수가 없었죠. 한바탕 순환이 끝에 두 놈은 기가 죽어 구석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너희 같은 것들을 두 번 다시 자식이라고 받아줄 생각은 없다. 내 이 자리에서 불명이 많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모 자식 인연 끊을 거다. 그리고 당신 그 통장 당장 해약해. 통장이라니 무슨 통장 말하는 거야. 무슨 통장은 저놈 주겠다고 매달 100만 원씩 들어놓은 그 저금 통장이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제가 남편 몰래 매달 100만 원씩 저금을 붓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은 거니 벌써 30년 가까이 된 통장이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촉잖이 생활비를 주는데도 당신은 언제나 돈을 아끼고 살았잖아. 처음에는 당신이 생활비를 줄여서 비상금이라도 만들어냈어. 어차피 그래봐야 우리 가족 위에 쓸 거라니 모른 채 하자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한 거냐고.
저놈 중학생 정도 됐을 때 내가 뭐 찾느라고 안방 형대 뒤지다가 봤어. 거기 적혀있더만 용진이 비례자금이라고. 좀 놀랐지만 당신한테 저놈이 얼마나 애틋한지 아니? 이해 안 될 것도 아니었지. 그 돈이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서 모른 체 했어. 지금이면 한 5억 가까이 되겠지. 이제 그만해. 저런 놈한테 줄 돈이 아니야. 지 엄마가 맡고 있는데도 모르는 체 하는 놈이 무슨 자식이라고. 당장 예약해. 안 그러면 나 진짜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내 말 거짓말 아닌 거 알지?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당장 쿤에 받쳐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긴 했지만 남편 말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게 자식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존재였으니까요. 이치청 정말이야. 5억? 아이, 그런 거 있으면 말을 하지. 말을 하면 그럼 잘할 거였니? 저 애가 내 머리채 잡게 놔두지도 않고. 아니야. 아이, 내가 놀래서 그랬어. 아버지 안 오셨으면 내가 매일 쓸 거야. 아이, 뭐해 너. 나일이 죄송하다고 안 그러고. 하지 마라. 죄송할 게 뭐 있다고. 저 애 말대로 난 돈 받고 애 봐주는 사람일 뿐인데. 절대로 죄송하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니들 말대로 난 애 봐줄 자격 없으니 당장 애 데려가고. 아버지 말대로 두 번 다시 보지 말고 살자. 얼굴 본들 감정만 상하는 사이가 뭐 좋은 일이라고. 여보, 쟤들 내보내요. 아들이 사정을 하더군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라는 애도 양심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게 진짜 죄송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모르지 않았답니다. 당장 눈앞에서 5억이 날아가니 급해서 그런 거였으니까요. 빌고 사정하고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5억을 움켜잡을 수 있으니 뭔들 부탁했습니까? 5억이 아니라 단돈 몇천이었다고 해도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었어요. 제가 몸을 돌려 찬바람을 일으키자 두 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더군요. 얼마 후 남편의 최근에 발을 돌렸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거였어요. 그 뒤 집을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앞으로도 몇 번을 더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이미 전 그 아이들의 바닥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남편 말대로 전 통장을 해약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너무 아깝다며 매일일 정도였어요. 자기 지점에서 30년 가까이 조금을 유지한 유일한 분이시라면서요. 그만큼 제가 아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였죠. 생활비를 아껴만 뜬 돈이니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젠 그럴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해약하고 나니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 긴 세월을 일했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요새 잔뜩 바람이 들었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그랬거든요. 이 돈으로 우리 부부 3개 주나 하자고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액수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이 돈으로 정말 그럴 생각도 한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을 위해서 쓰진 않을 거란 사실이에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래서 아들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요. 이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남편 말대로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진 지금이지만 그래도 전 아들 놈이 정신 차려서 제 가족 잘 건사하며 살아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잘 사는 거죠. 아쉽지만 그 정도 결매만 되어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부모의 사랑을 무한히 받으며 큰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키우면 잘 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자신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아무쪼록 아들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부모님께 사죄할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